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이다. 자, 기억, 음악 감상을 위한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 자, 요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파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칫솔 살균을 위한 휴대용 칫솔 살균기. 요 살균 기능을 하는 것은 자외선이죠. 요 디귿, 어두울 때 사용하는 손전등. 요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감마선이 아니라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자외선이죠. 살균작용에 사용하는 자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죠. 마이크로파가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깁니다. 그다음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디귿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X선보다 크다 했는데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 진동수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로 내부에서 우라늄 235 원자핵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 바륨 원자핵과 크롬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세 개의 중성자와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핵반응을 기억 반응이라고 하고,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원자 번호가 큰 원자핵이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핵 분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보면 우라늄 235의 원자핵의 질량수는 235가 되겠습니다. 바륨 원자핵과 크롬 원자핵의 질량수의 합과 같다 했는데 요 두 개를 합쳐도 질량수가 233밖에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중성자 3개까지 합쳐야지 총 이제 반응 직전과 반응 후의 질량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응 전에는 요거에다가 중성자 1개가 더해지는 거고요. 반응 후에는 요거에다가 이제 중성자 3개를 더하면 총 236으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를 빼먹었으니까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FA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E0 빼기 마이너스 E0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4분의 3 E0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짧다 했는데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이기도 하고요. 파장으로 나타내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나누기 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B하고 D를 비교해 보면 요 길이가 요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D를 비교해 보면 D가 더 크죠. 그럼 파장은 B하고 D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길고 D가 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B에서가 D에서보다 길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다음에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8분의 1 F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C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n 이꼴 2인 궤도에서 n 이꼴 4인 궤도로 전이를 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E0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E0 해서 요거 계산하면 16분의 3 E0가 됩니다. 근데 요 FA가
FA가 A에서 흡수된 에너지로 이때 4분의 3 이제로였거든요. 그럼 얘는 그 4분의 3 이제로에 비해서 4분의 1배가 됩니다. 즉, 이 녀석은 4분의 3 이제로에 4분의 1배이니까 4분의 3 이제로일 때 FA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했으니까 그거의 4분의 1이면 이때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는 8분의 1 FA가 아니라 4분의 1 F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학생을 골라라. 학생 A, 광전 효과에서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석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즉시 방출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충돌과 함께 불연속적으로 한 번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의 충돌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B,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의 운동량이 같을 때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집합 파장이 더 길어 했는데요. 이 물집합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이 같으면 파장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같으려면 질량이 커서 결국에는 운동량이 같아지고 그러면 이제 파장도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전자현미경에서의 전자의 그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운동량 P의 제곱이라 볼 수 있고요. 요 P는 물집합 파장으로 나타내면 요 P 대신에 람다분의 H를 넣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운동량은 크고요. 파장은 짧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안 되니까 분해능이 크고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맞아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실P로 연결된 물체 A와 자석 B가 정지해 있고 B의 연직 아래에는 자석 C가 실 Q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4kg, 1kg, 1kg 이고요. B와 C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20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그걸 힘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게 20N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아까 A, B, C가 각각 4kg, 1kg, 1kg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중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40N, 얘는 1kg이니까 10N, 얘도 1kg이니까 10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수평면에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요. 지금 이제 얘를 구하려면 자 보세요. 우선 요 장력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 장력은 요 장력하고 요 두 힘 합쳐서 B에 작용하는 힘이 되어서 합력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30N이 돼요.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40N 하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힘 30N. 그리고 지표면이 떠받치는 힘이 10N이 되어야지 합력이 0이 되죠. 따라서 수평면에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10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P가 B를 당기는 힘은 둘 다 B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작용관 반작용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이건 20N이고요. 그 다음에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 했는데, 자, Q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지금 보면 요 힘과 요 힘과 요 힘 합쳐서
합력이 0이어서 C가 정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Q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10N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0N이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마찰 구간을 지난 후 등속도 운동한다. 그림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물체는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T0 동안 힘을 받고 마찰 구간에서 2T0 동안 힘을 받는다.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F이다.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거는 좌표축을 먼저 세워 놓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하고 그 부호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순간이 0초인 순간인데 0초인 순간의 속도를 플러스로 두고 있죠. 그래서 이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둔 것입니다. 그럼 벽과 충돌할 때 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F바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벽하고 충돌할 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 관계식을 먼저 적어보면 벽과 충돌할 때 물체는 왼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F바라는 힘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총 T0 동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충돌 후 운동량 빼기 충돌 전 운동량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OV만큼 움직이고 있었고요. 따라서 플러스 M 곱하기 O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OV 이게 처음 운동량이 되겠고요. 충돌 후에는 이제 이게 충돌 전이고 이게 충돌 후입니다. 왼쪽으로 3V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MV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총 마이너스 8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평균 힘의 크기는 일단 요 기호로 나타내면 T0분의 8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찰 구간이 지날 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마찰 구간을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그 크기가 F라고 문제에 주어졌고요. 얘가 2T0 동안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찰 구간이 지난 다음에는 속력이 왼쪽으로 V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MV가 마찰 구간을 지난 후 운동량이 되겠고 마찰 구간을 지나기 전에는 왼쪽으로 3V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3MV 해서 얘가 마이너스 4MV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 보면 3MV 빼기 MV니까 2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F는 T0분의 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T0분의 MV 대신에 F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F바는 8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여 자기화된 자성체 A를, 그리고 나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B를, 그리고 다는 나에서 S극을 가까이 하여 자기화된 B를 나타낸 것이다. 다에서 B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자성체 B는 반자성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A가 바로 상자성체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가에서 A 상자성체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다음 니은 다에서 S극 대시 N극을 가까이 하더라도 요 B와 자석 사이, 그러니까 반자성체와 자석 사이에는 무조건 미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디귿 다에서 자석을 제거하면 반자성체의 B는 나의 상태가 된다 했는데 그렇죠. 이게 반자성체나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즉각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8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할 때 시간 t=0인 순간 물결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 A와 B에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 이때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 바로 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파장이 각각 D, ED입니다. 점 PQ는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자, 물결파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입니다. 근데 진동수는 A나 B나 동일하고요. 파원에서 한번 결정된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장이 B에서가 ED고요. A에서가 D입니다. 따라서 요 파장이 A에서는 ED고 B에서는 ED고 A에서는 D로 두 배니까 속력도 두 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니은 가에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다 했는데 여기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선을 그어 보면요. 이 법선은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입니다. 그래서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요게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죠. 그래서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은 쪽이 속력이 느리다는 것을 알았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t=2t0일 때 요 2t0가 의미하는 것은요, 지금 보면 요 빗살무늬 톡이 한 개에 해당하는 시간이니까 요 t2t0가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가 지났을 때이죠. 그럼 한 주기가 지났을 때 Q에서 물결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요 P나 Q나 지금 보면 이 순간 0초인 순간이 마루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마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터널을 향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A의 관성계에서 X축과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는 L이고, 그럼 L은 요 A의 관성계 입장에서는 고유 길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의 관성계 입장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고유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난다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요 A가 바라봤을 때 이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된 길이인데 그 수축된 길이로서 그 길이가 터널의 길이와 같은 L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총 우주선이 L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L만큼 0.8c로 갔으니까
바로 요게 그 시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작다가 아니라 요거 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길이는 수축된 길이이므로 고유 길이인 L보다 작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지나고 난 후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 뒤를 지난다 했는데, 저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터널이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고 이 터널과 관찰자 A가 0.8c의 속력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고유 길이인 L보다 수축된 길이로 다가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요 B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수축된 길이 얘는 지금 수축된 길이가 L인데,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우주선 길이가 L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터널은 L보다 짧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터널이 0.8c의 속력으로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요 상태로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먼저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터널의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주선의 뒤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지나가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가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 속력 4V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속력 2V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림 나는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C의 질량은 각각 4m, 5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이제 B의 질량을 먼저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B의 질량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MB라고 두고요. MB라고 두고 요 T인 순간에 이제 A하고 B가 처음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A하고 B가 시간 T일 때 처음 충돌하는데요. 그럼 T 전후로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식을 한번 적어보면요. A의 질량이 4m이고요. 속도가 4V였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정지해 있었죠. 그 충돌 후 A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같은 방향으로 2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B는 질량이 mB고요. B의 속도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T 이후에 속도가 4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이제 V는 다 날라가고요. M과 MB에 대한 식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요걸 B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B의 질량은 2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그다음 OT일 때 C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OT일 때 C의 속력은 지금 4T인 순간 이제 B와 C가 충돌을 하게 되므로 요 4T인 순간 전후로 역시 또 B와 C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가 4T인 순간에 충돌을 하죠. 그러면 4T 이전에 B는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4V였고 C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충돌 후에 B는 속도가 여기 마이너스 V로 나와 있죠. 그래서 2m 곱하기 마이너스 B가 4T 이후에 B의 운동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질량이 5m이고 속도를 모르니까 VC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니은에서 물어보는 속력은 이제 요 VC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 M이 다 날라가고요. V와 VC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VC는 2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A와 C 사이의 거리는 8t일 때가 7t일 때보다 2VT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6t 이후에 A와 C의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6t 이전에 보면 일단 4t인 순간 B하고 C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 이제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C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C의 속도는 계속해서 이제 2V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근데 A는 이제 B하고 충돌을 6t일 때 하기 때문에 충돌 이후에 A의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6t인 순간 충돌을 일으킬 텐데, 그러면 이 전후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6t 이후에 A의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6t 이전에 A는 질량이 4m이고요. 속도가 2v죠.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2m이고요. 속도가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는 속도를 모르니까요. VA라고 두고요. B는 속도가 그래프에 나와 있죠. 충돌 후에 속도가 2V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t 이후에 A의 속도인 VA가 나오죠. 역시 질량이 날아가고 VA와 V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t 이후에 A의 속도는 2분의 1 V가 됩니다. 따라서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2분의 1 V가 되죠. 다음에 A가 속도가 오른쪽으로 2분의 1 V이고 C가 2V니까 속도가 이제 C가 더 커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T 동안에 얼만큼 벌어졌는지를 보면 되죠. 그럼 A가 2V 그리고 C가 2V 그 다음에 A가 2분의 1 V만큼 이동하니까 A가 이동한 거리 빼기 B가 이동한 거리를 하면 되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VT보다는 작죠. 요거 계산하면 2분의 3 VT가 되니까 2VT보다는 작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의 두 지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점 PQ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O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림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S1, S2에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속력은 10cm/s로 같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때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은요, 요 P점에서 생기는 합성파의 파장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파 속력이 10cm/s니까 전파 속력에 관한 공식 V는 T분의 람다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10cm/s고요. 주기는 이제 요 4초가 주기가 되겠죠. 요 파장이 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장은 40cm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t = 1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P 지점하고 Q 지점은 지금 대칭적인 지점으로 요 S1, S2로부터의 경로 차이가 같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 P점과 Q점은 똑같은 변이를 나타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1초일 때 P에서의 변이가 요 최대 변이이고 Q에서의 변이도 똑같은 변이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O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자, O점은 S1과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경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S1과 S2가
서로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반대 위상인 상태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2개, 스위치,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4개, 그다음에 저항, 검유계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X, 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나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고 검유계를 관찰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에 연결했을 때를 제가 파란색으로 이 그림에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 연결하면 스위치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전류가 C에서 검유계를 지나 D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면은 이제 요 전지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요렇게 가면 요 CD를 지나서 이렇게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면 여기가 플러스 극하고 가까운 쪽이니까 요 X가 P형이 되겠고요.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가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와서 요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거꾸로 가보면 요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을 때도 일단 요 그 검유계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에 이렇게 연결된 상황을 한번 보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보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인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가지 못하겠죠. 여기가 N형 반도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류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라서 전류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형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C에서 검유계를 지나 D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이게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안 되죠.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전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면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죠? 그리고 기억은 요 위에 요 녀석하고 전류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Y에서는 B에 연결했을 때 Y는 지금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그 Y N형 반도체인 Y의 전자는 PN 접합면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점전화 A, B를 X축상에 고정하고 음전화 P를 옮기며 X축상에 고정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점전화 A에서 D를 X축상에 고정하고 양전화 R을 옮기며 X축상에 고정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D, B와 C, P와 R은 각각 전화량의 크기가 같고 C와 D는 양전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D의 전화량을 Q1, B와 C를 Q2, P와 R을 Q3라고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단은 가에서 P의 위치 X가 이제 0에서 3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으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요 그림에다가 옮겨서 그려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A하고 D가 전하량이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전하량을 Q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해볼까요? B와 C의 전하량이 Q2입니다. 그래서 이게 Q2, Q2 그리고 C도 Q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와 R의 전하량이 Q3입니다. 그래서 P와 R의 전하량이 Q3, Q3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오른쪽 그래프부터 해서 해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가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요 A하고 B 사이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 왼쪽은 A가 더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부분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은 플러스 X, 즉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음전하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전하이기 때문에 이제 P를 오른쪽으로 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A하고 B의 전하의 부호가 같으니까 B도 음전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음전하이고 또 A가 음전하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A하고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 말은 B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 Q2가 Q1보다 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억 가에서 P의 위치가 마이너스 D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P의 위치가 D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F인데요. 근데 P가 D에 있을 때랑 마이너스 D에 있을 때랑 A로부터의 거리는 같으니까 A가 P에 작용한 힘은 같습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는 A가 P를 오른쪽으로 밀고 B가 P를 왼쪽으로 밀죠. 그래서 그 힘의 방향이 반대인데 그 반대일 때 크기가 F입니다. 근데 P가 마이너스 D에 있을 때는 A가 P를 미는 힘하고 B가 P를 미는 힘이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힘이 더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F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나에서 R의 위치가 X 이퀄 D일 때 R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했는데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제 비교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R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는요, P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하고 유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A와 B에 의한 전기력은 플러스 방향으로 F였습니다. 근데 지금 P에 비해서 R은 전하량이 같고 부호만 반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R이 이 지점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크기가 F이고 방향은 이것과 반대인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A와 B에 의한 전기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그리고 얘가 R이 양전하기 때문에 C하고 D는 또 왼쪽으로 밀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에 의한 전기력도 왼쪽 방향, 그리고 C와 D가 작용하는 전기력도 왼쪽 방향이니까 이때 R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D은 나에서 R의 위치가 X 이퀄 6D에 있을 때 R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다 했는데요. 자, 이것도 대칭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요. 좀 A하고 B가 있고 C하고 D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B하고 C가 전하량이 같고요. 그다음 A하고 D가 전하량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X 이퀄 6D인 지점은요, 이 지점하고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전하량이 큰 D하고 가깝죠. 여기는 전하량이 큰 A하고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A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플러스인
R이 여기에 있으면 A가 당기는 힘이 B가 당기는 힘보다 더 크고 합력이 왼쪽으로 F였죠. AB에 의한 전기력이.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서 R이 요 지점에 있으면 C와 D에 의한 전기력이 D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힘이 더 지배적이니까 일단 합력이 왼쪽 방향이고요. 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C하고 D가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F가 됩니다. 그래서 C하고 D가 작용하는 힘이 왼쪽으로 F가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요 R이 양전하니까 A하고 B가 왼쪽으로 더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C와 D에 의한 합력인 왼쪽으로 F에다가 A하고 B가 작용하는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요 6D에서 받는 힘은 F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 PQR을 입사각 세타로 각각 매질 A에서 매질 B로, B에서 매질 C로, 그리고 C에서 B로 입사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A하고 B에서의 요 단색광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A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 보아도요. 지금 여기서 전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말은 이 각도보다 좀 더 작은 각도에 굴절각이 90도인 인계각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둘을 비교해 봐도 C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하고 지금 요 각도가 동일한데요. 지금 요 각도에서는 그래도 굴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각도에서는 전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둘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일단 B에서의 속력이 가장 느리고요. 그다음에 C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중간에 A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굴절률로 치면은 B의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다음 A, 그다음에 C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하면 맞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Q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 각도가 세타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각도에서도 전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각도보다도 더 큰 세타에서는 요 각도보다 더 큰 세타에서는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러니까 세타보다도 작은 각도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세타에서도 반드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R은 B와 A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했는데 요 둘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C에서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따라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세타보다 더 작은 각도로 이렇게 굴절을 하기 때문에 전반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절대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 B에서 C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C에서 D는 단열 과정, 그리고 D에서 A는 등온 과정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은 A에서 B 과정과 B에서 C 과정에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 이 두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을 임의로 Q1이라고 두고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에서 B 과정은요, 지금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네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면 일이 0이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이고요. 따라서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식을 세워보면 이때 받은 열량이 Q1이 되겠고요. W는 0이고 델타 U는 Q1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AB 과정과 BC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저 BC 과정은 보면 이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근데 압력이 일정하면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이죠. 그리고 등압 과정에서 QW 델타 U 중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도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Q1도 플러스이고요. 얘는 W가 16 플러스가 되겠고요.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델타 U1이라고 한번 더 보죠. 그 다음에 CD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CD 과정은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은 Q가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보면 단열이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건 단열 팽창이라고 볼 수 있죠. W는 플러스고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U는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그러면 합쳐서 출입한 열량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래서 델타 U가 0이 되겠고요. 근데 D에서 A로 가는 과정을 보면 이제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려면 요 PV 이꼴 nRT 한번 써볼까요? PV 이꼴 nRT인데 온도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이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니까 W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럼 이때 출입한 열량은 마이너스 60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죠. 그래서 Q는 W 더하기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출입한 열량은 이 Q1만큼 흡수를 하고 60만큼 방출을 하죠. 방출을 하고 이제 W만 다 더해보면 이 W는 16 더하기 64 빼기 6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Q1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이제 Q1은 계산해 보면 40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도 40이 들어가겠죠? 40이 들어가고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더한 것은 또 내부 에너지 변화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40 더하기 델타 U1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델타 U는 또 24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기억.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A에서의 부피는요. 지금 AB 과정이 등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B에서의 부피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BC를 비교해 보면 이제 등압 과정이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U가 플러스이고 그리고 W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동안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에서의 부피가 더 큽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니은 보면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아까 구했죠. 24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관의 연료율은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총 투입한 열량이 2Q1이고요. 그리고 한 일이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64 빼기 60이니까 이게 총 20줄이 되죠. 그리고 Q1은
아까 구했죠. 40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는 80분의 20이 되니까 요거는 4분의 1, 즉 0.25, 25%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경로에서 물체 A가 속력 V로 x = 0을 지나는 순간 x = 0에 정지했던 물체 B가 출발하여 A와 B는 x = 4회를 동시에 지났고 그 다음에 x = 9회를 또 동시에 지난다. A가 x = 9회를 지나는 동안 그 순간 A의 속력은 5V이다. 표는 구간 1, 2, 3에서 AB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1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따라서 그 1구간에서 B의 가속도를 A라고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3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요 크기를 이제 A3라고 두고 요 A3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A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면 요 3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요 순간의 속도도 5V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처음에 속도는 0이었고요. 그리고 요 4L인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그 속도를 지금 보면 요 2구간이 있는 등속도니까요. 요 L에서부터 4L까지 요 가는 동안의 속도를 V1이라고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속도는 또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지면이 좀 좁으니까 저 별 옆에 공간에다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로축이 속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럼 A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A는 처음에 속도가 V였고요. 처음에 1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2구간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3구간에서는 또 다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속도가 이제 5V이고요. 그 다음에 1구간의 총 간 거리가 L이 되겠고요. 그리고 2구간 동안의 간 거리가 L에서 4L까지니까 3L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구간의 간 거리가 5L이죠.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을 V하고 L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요 1구간 동안에 A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구간에 A가 간 시간은요. 총 3회를 평균 속도 5V 더하기 V 나누기 하면 3V가 되죠. 그래서 3V로 3L을 갔으니까 3V분의 3L 해서 역시 이것도 V분의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 간격도 마찬가지로 요 5L이라는 거리를 5V의 속력으로 갔죠. 그래서 이 시간은 5V분의 L에서 요 V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제 그 B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요 그 L인 지점을 동시에 L인 지점을 동시에 통과하진 않았죠. L인 지점을 동시에 통과하지 않았고 A하고 B가 4L인 지점을 동시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러면 요 1구간을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고요. 그 다음에 2구간을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3구간은 또 다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요 총 이동한 거리가 5L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속도 1구간을 지나서 그 2구간 등속도 운동하는 이 속도를 V1이라고 이렇게 두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면 요 1구간에서 B의 가속도 기울기가 A이고요. 3구간에서 B의 가속도가 요 A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1구간에서 이제 요 시간 간격 있죠? 요 시간 간격. 요 시간 간격은 요 L이라는 거리를 평균 속도 2분의 1 V1으로 간 거니까 요 시간은 V1분의 2L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 나누기 2분의 1 V1 해서 V1분의 2L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A를 요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 보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V1분의 2L분의 V1이 되어서 얘가 2L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3를 또 여기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 보면 요 기울기죠. 근데 요 기울기 있는데 제가 임의로 점을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놓고요. 요 시간 변화량분의 요 속도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요 녀석의 절반만큼 흘러가는 동안에 요만큼 속도가 변했죠. 그래서 2V분의 L 동안에 5V 빼기 V1 이렇게 속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좀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L분의 5V 빼기 V1 곱하기 2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요 V1도 있고 V도 있으니까 요 V1과 V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지 요 A3가 A의 몇 배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식은요, 지금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 면적을 구하면 요거 일단 요 값은 V1이죠. 그리고 요 값에 보면은 여기 V분의 L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더해야 되는데 요거 안에 요 V분의 L 빼기 V1분의 2L에서 V1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보면 거기에 V1과 V2가 같이 들어가는 식이 나오니까요. 요 면적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3L은요. 일단 세로축이 더 간단하니까 세로축부터 먼저 적으면 세로축은 V1이고요. 자, 가로축은 이제 시간인데 일단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분의 L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시간은 요 V분의 L에서 요만큼을 뺀 거죠. 그래서 얘는 V분의 L 빼기 V1분의 2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여기 보면 요 V1이 있고 여기에 V1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L이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L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L이 돼서 5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V1 곱하기 V분의 2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L이 날라가죠. L이 날라가고 요 V가 얼마인지 나와요. 요 V는 5분의 2V1이 됩니다. 그러면 요 V 대신에 5분의 2V1을 여기랑 여기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 식은 L분의
5V는 2V1이죠. 그러면 2V1 빼기 V1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2V1 이렇게 되니까요. 얘는 이제 V1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5L분의 4 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끝났습니다. A는 요거고요. 그다음에 A3는 요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3 나누기 A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3 나누기 A라면 L분의 V1 제곱은 날라가죠. 그럼 A3에 남는 숫자는 5분의 4고요. A는 2분의 1인데요. 그게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그거의 역수인 2를 곱하면 얘가 5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A3는 5분의 8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다. C에는 세기가 IC로 일정한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른다. 표는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XY 평면상 점이고 P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가일 때가 다일 때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제가 식으로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향을 좀 정해야 되는데요. 이 방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일 때를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식을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자기장을 식으로 표현할 때 상수에다가 거리 d분의 i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어차피 상수고요. 일단 거리도 요 d의 몇 배인지 딱 떨어지는 것만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공통적으로 빼고 이제 숫자와 요 전류 i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요 가 상황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요 IC에 의한 자기장이 요 거리 D인 지점이 P 지점이니까 이렇게 I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A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I0 흐릅니다. 그 거리는 D죠. 그러니까 D의 한 배죠. 그리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K하고 D를 생략하면 I0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Y 방향이니까 역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데 D의 2배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 I0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가에서 P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고요. 그다음 다에서 P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요 IC에 의한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가 이번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Y0여서 요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는 가에 비해서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2배 그리고 전류는 절반이니까 요 4분의 1 I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의 2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플러스이고요. 얘는 플러스일 가능성도 있고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계산해 보면 IC가 음수가 돼 버립니다. 그 말은 C에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거는 문제의 위배되므로 결국에 얘도 이제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세워보면 IC 더하기 2분의 3 I0는 IC 빼기 4분의 3 I0
2배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IC가 이게 3I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I0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나일 때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IC도 이제 I0 똑같은 문자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예 요 자기장을 숫자로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3I0에 의한 요 P점의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플러스 Y 방향으로 I0 흐르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I0 흐르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거리가 D의 2배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Q에서의 자기장도 한번 볼게요. Q에서 자기장은 일단 요 3I0에 의한 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I0 흐르니까요. 그거로부터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I0에 의한 것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방향은 반대지만 세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다일 때 Q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다일 때 Q점에서의 자기장을 한번 또 숫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3I0에 의한 것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걸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있죠.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에서 이제 요 A에 흐르는 전류는 위쪽으로 I0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2분의 1 I0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0보다 작죠? 그 말은 이제 플러스 방향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하고 A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20N을 작용하여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 20N을 제거한 후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A로 같다. 그러면 이때 가에서는 지금 가속도의 방향이 요 방향이겠고요. 나에서는 요 방향이면서 그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B는 가에서는 2대 3이고 그러면 그 힘의 크기를 2T1, 3T1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 나에서는 2대 9이다. 그 말은 임의로 2T2, 9T2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림에다 그대로 표시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2T1, 2T1 이렇게 장력이 작용할 거고요. 여기는 3T1 그리고 3T1 이렇게 실이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나에서는 이제 2대 9였죠. 그래서 이게 2T2 그리고 2T2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9T2 9T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표시해 보면요.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요. 20뉴턴. 그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여기 이제 10뉴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C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임의로 F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B에 작용하는 중력 10뉴턴이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C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빗변 방향의 성분, 요게 이제 F1 이렇게 가와 똑같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고요. 이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 가하고 나가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A, B, C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도 같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합력도 같고 B에 작용하는 합력도 같고 C에 작용하는 합력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우선 A, B, C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보면요. 우선 요 장력들은 이제 A, B, C를 하나로 묶는 순간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요 20뉴턴 하고요. 그다음에 B에 작용하는 10뉴턴이 남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방향의 힘이죠. 그다음에 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는 요 F1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A, B, C 모두에 작용하는 이 합력을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30 빼기 F1이 되겠고요. 반면에 나는 가속도의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합력의 방향도 요 방향이겠죠. 그럼 그 방향으로 합력을 구해 보면 운동 방향으로 F1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T들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사라지고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는 B에 작용하는 중력 10뉴턴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F1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F1이 바로 나오죠. F1은 20뉴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ET1하고 ET2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요. 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ET1이라고 뒀고요. 나에서는 ET2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T1과 T2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1과 T2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요 A에 작용하는 힘으로 하면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A에 작용하는 합력하고 B에 작용하는 합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한 합력이 가에서는 20 빼기 2T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 까만색으로 적을까요? 20 빼기 2T1이 되고 B에서는 2T2가 됩니다. 그래서 T1과 T2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다라고도 B에 작용하는 합력이 같다라는 걸 쓸 수도 있지만 좀 식이 좀 복잡하죠. 힘이 3개씩 작용하니까. 그래서 C에 작용하는 합력이 또 같다라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F1이 20뉴턴이라는 것을 구해냈잖아요. 그러면 얘가 20뉴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A에 작용하는 합력이 같다는 식이 이거였다면 C에 작용하는 합력이 같다는 식을 써보면 요 가에서는 3T1 빼기 20이 되겠고요. 요 나에서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니까 20 빼기 9T2가 되겠습니다. 얘는 20 빼기 9T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T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T2는 10 빼기 T1이 됩니다. 그래서 10 빼기 T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T1 대신 T2 대신에 10 빼기 T1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요 식은 T1에 대한 그냥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T1을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좀 쓰도록 할게요. T1은 3분의
25N이 되고요. 그러면 T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T2도 나오죠. 그러면 10 빼기 3분의 25 하면 요 T2가 3분의 5N이 됩니다. 그러면 요 이 T1은 이 T1의 2배니까 3분의 50N이 되고요. 이 T2는 3분의 10N이 되죠. 그러면 요것이 나에서의 5배이다 해서 등식이 맞으면 요 문장이 맞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등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요 기억은 이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속도는 그냥 질량을 알아야지 이제 가속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B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보면 요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해도 되고요. 요 녀석에 대해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죠. 자,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B에 대해서 그러면 ma 꼴 F를 써보면 A의 질량은 1이고요. 가속도는 A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10N하고 2T1이 있습니다. 근데 T1은 이제 3분의 25N이니까 얘는 10 더하기 3분의 25의 2배죠. 그래서 3분의 50N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T1은 3분의 75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 빼기 3분의 25가 되죠. 그리고 여기 2T1 빼기 3T1이니까 10 빼기 T1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더 간단하겠네요. 그래서 10 빼기 T1 하면 10 빼기 3분의 25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네요. 질량이 1kg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3분의 30 빼기 25니까 3분의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죠. 네, 마지막 디귿 C의 질량은 4k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C에 대해서 이제 ma 꼴 F를 해보면 되죠. 이제 가속도가 주어졌잖아요. 가속도가 이제 3분의 5로 주어졌으니까 C의 질량을 mc라고 하면 mc 곱하기 3분의 5는 3T1 빼기 F1입니다. 그럼 3T1은 3분의 75N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20N이죠. 그래서 요거 뭐 계산을 하면 양변에 3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5mc는 75 빼기 60이니까 여기에 15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5mc가 15니까 mc는 3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의 질량은 4kg이 아니라 3kg이 되어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지난다. 금속고리의 점 P가 X 이퀄 2.5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그리고 1과 3에서 자기장 세기는 각각 B0이고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우선 문제 있는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금속고리의 점 P가 X 이퀄 2.5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P가 2.5D를 지나는 순간을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요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잠시만 길이도 좀 맞춰보겠습니다. 요렇게 지날 때입니다. 그럼 이때 보면 요 1영역은 자속이 감소하죠. 1영역은 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 P점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요 면적의 변화에 의한 것은 최소한 이것과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은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커서 요 P점의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요 녀석에 의한 영향보다 이 녀석에 의한 영향이 더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요 B0보다는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 모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갔죠. 그 다음에 P가 x 이꼴 4.5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x 이꼴 4.5D를 지날 때이면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색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4.5D면은 여기죠. 그럼 이 길이가 5D니까 이거 2.5D에서 4.5D 그러니까 요 사이를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자속이 감소하고요. 요 녀석은 자속이 증가하고 또 요 녀석은 자속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속은 감소하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요 모두 이제 자속의 변화에 의한 결과는 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감소하면 그거하고 같은 방향인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또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P점에서의 유도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따질 필요 없이 모든 면적의 변화에 의한 그 자속의 변화 방향이 그 결과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게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5.5D를 지날 때가 x 이꼴 2.5D를 지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5.5D를 지날 때를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5D면 이제 이렇게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대칭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요 녀석의 변화와 요 녀석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1영역과 2영역은 자기장의 세기가 같죠. 근데 요 부분도 또 자기장의 세기가 2영역으로 똑같이 걸쳐지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감소하면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해서 요 녀석에 의한 유도 기전력하고 요 녀석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보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이제 자속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은 자속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 둘은 그 결과가 이제 유도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끔 유도 기전력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효과가 서로 상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 두 효과가 서로 더해지기 때문에 요 5.5D를 지날 때가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높이 4h인 평면에서 용수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켜 P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B는 A와 분리된 후 높이 차이가 라지 H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나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 Q를 향해 운동한다. 이후 그림 나와 같이 A는 P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시키며 직선 운동하고 B는 Q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3D만큼 압축시킨 후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 높이 4h인 지점에서 정지한다. B가 마찰 구간을 올라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내려갈 때와 같고 그다음에 PQ의 용수철 상수는 같다. 이때 라지 H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역학적 에너지와 관계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자, 문제 식을 세우기 위해서 B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하고 B가 분리된 직후에 B의 속력을 V라고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여기 P가 2D만큼 압축된 처음 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분리된 직후 요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면요. 처음에는 A하고 B는 정지해 있었고요. 용수철이 2D만큼 압축되어 있었으니까 요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A하고 B가 막 분리된 순간은 결국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온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A의 운동 에너지하고 B의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는데요. 이때 B의 운동 에너지 먼저 써보면은 이때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A하고 B가 분리된 후부터는 이제 최대 D만큼 압축하면서 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이 다시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D만큼 압축되었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 대신에 A가 완전히 멈췄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적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 이제 KD 제곱하고요 2분의 1 MV 제곱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KD 제곱이 3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어떤 하나의 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하고 B가 분리된 이후부터 이제 B가 요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서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얘가 요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만 mg 라지 h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줄어드는 역학적 에너지는 mg의 라지 h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분리된 이후부터 이제 Q가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이때 수평면을 0으로 잡고 분리된 직후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과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mg 4h가 있습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가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mg 라지 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바닥에 도달해서 Q가 3D만큼 압축이 된다고 했죠. 이때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바닥에 도달해서 용수철이 3D만큼 압축되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의 3D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2분의 9 KD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KD 제곱 대신에 3분의 1 MV 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최종적으로 식이 2분의 3 MV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이제 MV 제곱 형태하고 MG 스몰 h 그리고 MG 라지 h 요 세 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 하나만 가지고는 스몰 h와 라지 h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없고요. 하나 정도 식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Q점에서부터 Q가 3D로 압축되는 순간부터 이제 4H만큼 올라가는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보면요.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에너지가 2분의 1 K 2분의 9 KD 제곱인데 요거 대신에 요걸 바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2분의 3 MV 제곱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아까 내려갈 때하고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있다라고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 라지 h 이렇게 되고요. 요것은 이제 최대로 올라가서 멈춘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mg 4h라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이 녀석과 같다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식으로부터 이제 MV 제곱 형태를 소거하게 되면 이제 라지 h하고 스몰 h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마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요거를 기억식이라 하고 좀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다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3 MV 제곱인데다가 요 2분의 1 MV 제곱을 넘기면은 얘는 이제 MV 제곱이 mg 4h 마이너스 mg 라지 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mv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3의 mv 제곱 대신에 mg 4h 마이너스 mg 라지 h는 요 식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요만큼 쓴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쓰면 마이너스 mg 라지 h는 mg 4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식을 정리하면 이제 라지 h와 스몰 h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mg는 미리 한번 날려보고 계산을 해볼까요?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12 스몰 h 빼기 3 라지 h 빼기 2 라지 h는 8 스몰 h 이렇게 되고요. 자, 스몰 h를 왼쪽 그리고 라지 h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4 스몰 h는 5 라지 h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라지 h는 5분의 4 스몰 h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